추석 연휴 식탁의 접시를 뜨겁게 만든 이슈 여론 이야기 전해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세 분을 보니까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오늘 초절정 고수들만 모시고 또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세 분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 좀 잊을만 하면 그 어떤 여사님께서 자꾸 등장하셔가지고 예. 그 체온이 오르더라고요. 체온이 오르셔서 혈압이 올랐다. 뭐 다른 표현으로 약간 하여튼 물리적으로 온도가 좀 오르더라고요. 진짜 물리적으로 오르셨나요? 그래서 잠을 좀 잘 못 이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그냥 집에 있었죠 뭐. 근데 갈 데도 없고. 예. 아들이 와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지내고. 정책이 좀 많이 나눈 편이에요. 저는 이제 저 집사람하고 정책을 좀 하는 편이니까. 요즘 정치 얘기 잘 안 한다고 하던데 명절 때. 제 가족은 아주 정책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궁금한데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정치 얘기하면. 저하고 아주 비슷해요 성향이. 아, 그래요? 그게 아주 다행입니다. 그것마저 싸우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건 그래도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뭐 누군가 이름을 대진 않겠지만 누군가를 열심히 씹으셨겠군요. 뭐 이렇게 남 씹어서 뭐 합니까? 다 아시면서 뭘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봉신 대표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잠깐 갔다 오고요. 회사도 출근을 했는데 여의도 사무실이 엄청 덥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정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기후도 굉장히 더워진 것 같습니다. 더워. 저는 사실 이제 휴가를 좀 다녀오고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 귀국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더우니까. 동남아에 내린 줄 아셨죠? 어떻게 9월 중순이 넘었는데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한국이. 어제도 덥더라고요. 어제도. 오늘부터 이제 비가 와서 조금 꺾인다고 하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시원한 가을을 좀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3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화제였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응답률은 10.4,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자,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20%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갤럽 기준으로 역대 최저였어요. 그 전에는 21%가 총선 직후에 한번 기록을 했는데 다시 29%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다시 점점 빠져가지고 20%가 됐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우리 김봉신 대표님께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20%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29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나서 대통령 긍정률이 34에서 23까지 무려 11%포인트 폭락을 했었습니다. 총선 직후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죠. 사실 영일만 앞바다에서 이제 서유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은 뭐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카드가 나왔음에도 사실은 더 빠져서 21까지 내려갔다가 갔다가 그런 조치 때문에 20% 중반대를 횡보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29가 그게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의 도움을 살짝 받았습니다. 그래서 29. 그러면 29 찍었으니까 30% 선을 상향 돌파할 수 있나? 라고 봤는데 거기서 1%씩 아주 미세하게 빠지다가요 23까지 내려와서 한 번 횡보하고 숨고르기 후에 상승 모멘텀이 있었으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다. 오히려 20%까지 빠졌고요. 이제는 10%대가 코앞인데요.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창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점점점 빠졌잖아요. 지금 총선 이후에 올라갔다가 점점점 빠졌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이렇게 계속 빠지게 만든 요인일까요? 우선 해병대원 특검 문제라고 좀 봐요. 가장 큰 게 해병대원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느냐의 여부. 그게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뭐 그런 기사가 좀 덜하긴 한데 대통령실과 그때 이제 국방부 그리고 이제 그 관련 기관들 그 아주 작년이 접어서 7월 31일, 8월 1일 아주 통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보도가 한참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전혀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꿈쩍하지 않았다고요. 또 하나 문제가 저는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총선 때 뭐 워낙 참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해병대원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의 행태도 그렇고 행보도 그렇고 말이죠. 전반적으로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아주 정말로 그 이제 윤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몰라도 아주 정말로 골수 지지자라고 할까요? 예. 그런 전통적인 지지자들이란 모르겠는데 대체로 중도 보수를 포함해서 보수 진영조차도 대통령이 너무 안 바뀌는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정 기조의 변화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정 관계에서 한동훈 대표의 과 이제 그 갈등을 빚는 모습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그래도 중도 보수층이 볼 때는 그래도 할 말을 좀 하는구나.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 일반에게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난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느냐. 아주 구체적인 요인을 따지기 이전에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또 일종의 이제 보수 분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렇죠. 지지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 한동훈 대표 지지가 조금 분화되면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거기에서 좀 긴장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종훈 평론가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최근에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이제 사실 뭐 진보 진영에서는 원래 지지를 안 했고 중도 진영은 이제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버텨주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이었잖아요. 네. 근데 23% 지지난주에 23에서 20으로 빠지는 그 차이를 보니까 보수 쪽에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미 사실 뭐 진보에서 빠질 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70대 이상에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걸로 봐야 되나요? 그분들도 체온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아, 그분들도 체온이 올랐나요? 제가 체온이 오르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 가기도 어렵잖아요. 아, 병원 가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더 이제 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친인척들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일부러 고연령대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예. 70대 이상 되는 분들하고 얘기해봤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도 보면 예. 그 전주 대비해서 3%포인트가 빠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70대. 아, 70대 이상이 8%포인트가 빡 빠졌단 말이에요. 조사를 보니까 그때 지지난주에는 긍정평가가 70대 이상이 45였는데 지난주에는 37로 네. 8%포인트가 그러니까 빠졌네요.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럼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그렇게 체온이 오르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1. 김건희. 아, 김건희. 2. 한동훈. 아, 한동훈이요? 예. 이건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그렇죠. 예. 1. 김건희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쭉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 빨리 헤어지지 않고 저러고 사는지. 잠깐만요. 아니, 대통령이 뭐 어디 이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그래요? 정도로 그 여사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여사님에 제가 조금 전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70대 이상 분들이 그런 네.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 진짜 그런가요? 아니, 네. 안 믿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니 요거는 요 표현은 제가 들은 그대로 제가 좀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왜 안 헤어지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분도 이게 실제로 가능할 거다라고 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자기는 화가 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치를 안 한다. 저 여사를 왜 어떻게 통제를 못하고 저렇게 나돌아다니게 두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읽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 당연히 이제 이번에 또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여사님께서 또 자주 출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화가 나셔서 제가 보건대는 연휴 끝나고 나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일단 하고 그건 제 1번은 추정이고요. 예, 김건희 자. 이해됐고 예. 한동훈은 뭐냐. 한동훈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 줄 몰랐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면 한동훈이라도 좀 이렇게 윤 대통령을 오히려 좀 이렇게 견인해 나가면서
그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성과를 좀 이렇게 내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한동훈이 너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별로 성과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실망이 더 가중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전당대회 직후 일시적으로 확 올랐었다 얘기했잖아요. 컨벤션 효과. 그때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막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이제 미쳤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한동훈 효과가 빡 빠지면서 거품이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면서 그것 곧바로 이제 윤 대통령에게도 지금 마이너스로 그냥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뒤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요 지지율 얘기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김봉신 대표께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그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특히 야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앞자리가 1이 되는 거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통치불능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 데이터하고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타당한지 정합성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앞자리가 이제 1이 된다. 그러니까 10%대의 대통령 긍정률이 이제 되는 하락하는 그 상황이 되면 한 세 가지 정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정치권에서 여당 대표가 물론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김무성 대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을 찾아가서 탈당을 좀 권유를 한다거나 탈당 권유. 예. 뭐 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받으면 이제 탈당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류하게 될 텐데 여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여튼 당에서의 입지는 대통령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큰 선거가 대통령으로 인해서 발목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역시 직업인이니까 자기도 이제 재선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사회가 얼어붙죠.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늘공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 사회에서 사실 법적으로 정해지는 법정 어떤 그와 같은 업무 이외의 것들 기획 업무라든지 무엇을 추진해야 되는 것 뭐 이런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태거나 무엇을 뭐 창의력을 뭐 하거나 이런 거는 기대도 못하고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조차도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이 이미 그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인가가 상반기에 마련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뉴스를 통해서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인데 그것도 대통령 직속으로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 아무 그 의사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면 늘공들 관계 부처에 어떤 일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아니 전국을 다 뒤지면 의사 한 명 못 앉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기조하고 공무원 공직사회에서의 이렇게 좀 따라주는 그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달리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음 정부라든지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너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어라는 게 약간 뭐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승진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이게 검찰이나 이제 경찰 이런 어떤 공안 관련된 사정기관에서 사정기관 이곳에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를 하고 있었다면 수사를 좀 강화할 확률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까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2016년 그때 25, 17, 5 이렇게 거의 수직 하락할 때요. 그때에 검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저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서류 관계된 자료로 가름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기존에 만약에 검찰이 대통령실 관련된 어떤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게 갑자기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대통령 긍정률이 그 정도로 빠지면. 이거는 그러니까 10% 아까 10%대 말씀 주셨는데요. 그때 17이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17 나왔을 때가 바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손을 떼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 조사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번 조사가 계속해서 그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점점 줄었습니다. 조금씩 줄다가 9월 1주차 다시 그래서 23% 나왔을 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260명 잡혀가지고
가중처리니까 256명이었어요. 이 숫자 256이요. 예. 2016년에 그렇게 폭락할 때 그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아예 응답을 안 해버리는군요. 보수성향이신 분들이 응답을 못 하시고 숨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석 직전에 조사에서 보수성향이신 분들이 38명이 더 잡혔습니다. 그러면 3.8%더 많아졌죠. 보수성향이신 분들이. 그렇네요. 그런데 예. 보수성향자 중에서의 긍정률이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더 많이 잡혔는데 거기에서 하락을 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보수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대통령 긍정률 또 여당 지지도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바닥을 봐야 뭔가 바뀌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정기조 이런 것들이 정말 바닥을 봐야 보여줘야 바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10%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9월 첫째 주에 본인의 성향을 보수라고 답하신 분이 대통령 긍정평가가 42였는데 9월 둘째 주 지난주죠. 그거는 38로 4%포인트가 이제 했는데 응답한 숫자는 더 늘었는데도 조금 늘었죠.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를 직접 우리가 줘야 되겠다. 근데 그 용 조금 더 정부에. 뒤집어서 네. 해석을 네. 하자면요. 만약에 지난번 조사 때하고 똑같이 보수 성향 인물 사람들 성향을 반영을 했다 그러면 20%대 밑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점도 좀 저는 사실은 이번에 20%딱 떨어지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야 한국 갤럽이 많이 봐줬네. 이거는 뭐 많이- 이종호 평론가님의 개인 의견인데 어쨌든 아니 뭐 데이터를 이제 뭐 어찌됐건 합리적으로 예. 많이 보정을 했네. 예. 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수 응답자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사실은 겨우 20%를 지탱시킨 거나 다름없다 이거는.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하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여론조사 그 흐름하고 비교해 볼 때 흐름이 더 나빠요. 지금이 더 나쁘다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탄핵 국면으로 딱 접어들기 전까지는 그래도 30-40%는 꾸준하게 유지를 계속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2016년 하반기 특히 4분기 접어들면서 이게 뚝뚝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그 것들을 보였던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보건대는 그 마지막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뚝 떨어질 때 그때 지금 굉장히 임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뭐 쭉 관료사회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로 안 돌아가냐면요. 제가 보건대는 거의 지금 숨만 쉬고 있는 상황 같아요. 숨만 쉬고 있다. 네. 대표적으로 총리도 지금 새로 선임을 못 하고 있잖아요. 몇 달째. 아니 지금 한덕수 총리를 전폭적으로 더 신임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한덕수 총리 중심으로 가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고육지책인 거예요. 고육지책인가요? 그러니까 한동안 총리 후보자 찾았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박영선 뭐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뭐 예, 양정철 뭐 전 원장 얘기도 나오고 뭐 그때 금방 임명할 것처럼 했다가 결국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임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총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대통령실 근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승진 코스라고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A급.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 각 부처 A급들이 이제 딱 A급들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근데 보통 이제 임기 말이 되면 이제 거기 잘 안 갈라 그럽니다. 예, 괜히 순장조로 이렇게 엮여갖고 이제 자기 앞날이 좀 장애가 있을까봐 안 가는데 요즘 분위기가 벌써 그렇다는 거거든요. 아직 절반이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임기 말 지금 현상들이 벌써 막 이렇게 공직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반영이 돼서 그렇게 지금 이제 공직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의정 갈등 문제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윤 대통령이 강경한 것도 원인이 있지만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게 봐야 그럼요. 되나요?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 하면 의료계 자기 늘 뭐 거의 상시적으로 만나다시피 해가지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면 그 대안도 제시하고 하면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분들도 앞에서는 하는 척, 대통령 앞에서는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거의 지금 막 지금 내팽겨친 쳐들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하셔서 혹시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런 안 것도 있겠죠. 움직이는 거 뭐 내가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잘못 예. 움직였다가 혹시 오히려 더 경로 위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변수로 작용하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임기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 2016년도 탄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제가 흔히 이제 겪는 아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탈당을 하거나 탈당 요구를 받거나 임기 말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이른바 이제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레임덕이라는 거는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들. 근데 이건 지금 임기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11월 달이 임기 반환점이에요. 11월 10일이 정확하게 네. 절반이죠. 예.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임기가 꽤 많이 남은 거죠. 이 임기 반환점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단순히 뭐 갤럽 20%까지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계제는 아니지만 예. 꼭 그 갤럽의 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에 조선시대 때 저작거리란 말 하죠. 저작거리. 저작거리. 네. 그게 이제 지금 뭐라 하는 시중에 우리 시장, 시중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하자면 시민사회인데 그 저작거리의 민심이 안 좋아요. 이 굳이 과학적인 데이터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아니 우리 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제주엔. 솔직히 제주엔 거의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뭐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아니요, 제주에. 한 명은 있겠죠. 그래 찾아보면 한 명도 없어요. 아, 정말 제 없습니까? 친구 중에는 제 친구들이 거의 중도 보수들인데 예. 진보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좀 상대적으로 진보인 편인데 뭐 젊을 때부터. 근데 제 친구들 중도 보수는 아직은 발견 못했어요. 제가. 그래봐야 뭐 10명도 안 되겠지만 자주 내가 막걸리 먹고 이런 친구들이. 그런데 아무튼간 이러한 게 반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아까 해병대원 얘기했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했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의 관계도 그렇죠. 수도 없어요. 열거하려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건 결국 대통령의 인식이고 대통령의 인식이고 결국 아까도 얘기했던 겁니다만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국정기조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예. 그다음에 당정관계의 변화. 그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정관계의 변화도 재정립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태도는 더 강고해졌죠. 총선 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할 때는 그 영수회담 제안도 대통령이 했다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복원됐어요. 예. 복원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당 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할 것도 없이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국민들이 경종을 울리는 거잖아요. 이건 데이터로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바꾸고 국정기조 어떻게 바꾸느냐. 해병대원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향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사과하고. 그럼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으면 동력이라는 게 생겨요. 동력. 그럼 지지율이 올라야 동력이 생기고 동력이 올라가야 지지율이 또 올라간다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지지율을 안 보는 상남자라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일부 관계자는 그런다며요. 예, 뭐 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럼 뭐에 일희일비합니까 민주주의에서? 지지율에 그 반응을 안 보면 뭐에 반응하냐고요. 그 인식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지금 이러한 경로 의존성으로 비춰볼 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참모가 바뀔 그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전 정말로 알겠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총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 조금 강론으로 한번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방금 이제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11일에서 12일 양해간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최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60일 반대 25,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찬성 62 반대 30 이렇게 해서 2배 이상 찬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본다라면은 이거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뭐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거보다도 조금 뭐 안 좋게 나오나?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를 그러면 그 최 교수님은 이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거를 돌파 어떤 변화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거를 만약에 지금 대통령 일단은 어제 이제 이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제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거부권 이제 제2요구권을 대통령실에 요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체코를 다녀와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변화의 계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한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총선에서 진 부분도 상당히 있잖아요. 예.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총선 전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60% 이상 국민들이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윤 대통령은 너무 좀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너무 통치 스타일이 잘 안 바뀌는구나. 그런 실망감이 사실은 반영이 돼서 총선에서 참패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총선 이후에 뭐 잠깐 뭐 일시 협치하겠다고 했고 뭐 그렇다라 아니면 국정기조를 좀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사실은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독소 조항이 있어서 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난 직후에 이제 딱 한 건 처리했잖아요. 이태원 특별법.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독소 조항이 많다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했던 거를 그 협상을 거쳐서 독소 조항을 없애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예. 자, 그거는 되는데 왜 최혜병 특검법은 안 되냐 이거예요. 예. 국민들은 그 연장선에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되는 거 보고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게 처리가 될 거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해.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처리하겠습니다. 자기가 뭐 발의하겠다. 그것도 진행이 안 돼. 예. 대통령실 입장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공고해. 자,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화가 나니까 그럼 특검법 더 붙여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더 센 매운맛 특검법이 그렇죠. 발의가 그러니까 됐죠. 김건희 특검법도 사실은 이 최혜병 특검법이 처리가 됐으면 아마 금방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거 특검법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약간 논란이 좀 있었던 거고 아시다시피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 처음에 좀 반대를 했고 예. 뭐 수사 좀 보고 하자.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야당을 이제 유발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김여사 특검법이라는 혹까지 지금 더 붙여진 그런 형국을 지금 맞고 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또 양보하지 않고 또 그대로 밀고 나간다? 그럼 또 다른 특검법이 또 달라붙겠죠. 다음번에는 아마 윤석열 특검법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이 되면 결국은 자기 손해인데 왜 자꾸 이렇게 가는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봉신 대표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진단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거부권을 조금 남발하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근데 여론조사가 보니까 위에 얘기했던 MBC 의뢰 코리아 리서치 그 조사인데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사용이다가 32 그리고 국회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권한 남용이다가 59%로 어쨌든 야당 쪽 손을 좀 더 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법부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는데 여론조사가 다 비슷비슷해요. 60대 30으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모든 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 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해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61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62 정도 그렇게 됐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이다가 59 이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수치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꾸준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한 6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한 55에서 적게 나오면 55 많이 나오면 70 가까이 되는 60% 후반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그러니까 특검에 찬성한다거나 예. 그렇죠. 그 거부권은
권한 남용이다.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 권한 남용이다라고 했을 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32%는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62%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정당한 권한 사용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32면 그렇게까지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중도는 63이에요. 63%가 권한 남용이다라는데 전체 평균을 완전히 한쪽으로 막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 성향이신 분들의 응답이 많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쪽으로 쏠려 있다 하더라도 중도가 보수랑 같이 움직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이 얘기는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뭡니까? 진보 성향이신 분들하고 의견을 같은 방향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이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사실은 국정 긍정률이라든지 여당의 지지율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방 압력을 받기가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그 갤럽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의대 정원 문제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경제, 민생, 물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찬반이 좀 많이 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 중에 이유로 외교 문제를 또 꼽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MBC 의뢰 코리아 리서치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가 친일 외교다 이런 비판에 대한 주장에 매우 공감한다가 34, 공감하는 편이다가 26,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가 15,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19. 그러니까 단순화하면은 친일 외교라는 비판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60, 공감하지 않는다가 34. 이것도 그래서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좀 친일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친일 외교 문제는 약간 국내 정치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약간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봐야 근데 이 됩니까? 한일 관계라는 거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의 측면에서 볼 게 아니죠. 아, 그런가요? 한일 관계라는 게 보니까 일본과 우리가 과거지사가 있잖아요. 미국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도 외교 관계지만 한미 관계를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한미 동맹이지만 한일 동맹 아니잖아요. 한일 협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일본에 대한 태도도 그냥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지나간 얘기지만 저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같은 거. 예. 그 왜 그런 거 합니까? 왜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철거하겠다는 그 근거가 일제시대 때 홍범도 장군이 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선공산당이라는 그 기구를 통하지 않으면 항일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공산당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은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역사 문제나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얘기입니다만 뭐 독도를 저기 지하도에 있는 그게 뭐 어디 갔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다음 일본의 저기 그 사도강사 문제도 그렇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일본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무슨 뭐 비난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습니까? 파이로 경축시 때도 그랬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어디 파이로 경축시 때 파이로 경축시는 뭐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한 거 아닙니까? 해방된 거였잖아요. 그럼 거기다 언급이 있어요. 거기다 언급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게 쌓여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 현재 정권이 친일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전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사실. 아, 친일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전 그런 그런 언어에도 동의하지 별로 않는 편인데 매국노 정권이다 이런 거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에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보수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안 했다고요. 전 대통령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 유난한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좀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을 했죠. 예. 기자회견도 하고. 뭔가 많은 기대를 했어요. 아, 대통령이 지금 바뀌는 모습 보이나 보다. 4+1 개혁에 대해서 좀 많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국민들 이 인식 속에 뭔가 개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나요? 전 그렇게 안 느꼈거든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뭔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게 나왔습니까?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선 끝나고 나서 여야 영수회담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뭔가 기대를 했다고요.
이제 뭔가 이제 지지할 준비를 했던 분들도 국정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이라든지 파일럿 경추 이런 걸 보면은 아니거든요. 이거 오를 데가 없어요 지금. 게다가 김건희 여사의 행보 그렇죠. 또 뭐 명품 가방, 검찰 또 수사심의위원회 뭐 불기소 결정 내리고 말이죠. 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어디서 오릅니까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게 신기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예. 수백 번 하는 얘기고 수천 번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국정기조를 바꾸면 됩니다. 국정기조 바꾸는 건 간단해요. 아까 말씀 우리가 여기서 3명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당정관계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대통령실은 제왕적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대통령 앞에 가서 뭔가 작아 보이는 것 같고 이거 수평적 당정관계가 아니잖아요. 일단 수평적 당정관계의 모양 외관이라도 갖추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안 바뀌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자 이번 주 그 아까 전에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28%로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치는 2022년 6월달에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 45%니까 물론 이제 이게 워낙 그때는 이제 정부의 인기가 높았던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최고치에 비해서 이제 17%포인트 정도 이제 빠진 거고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갤럽은 특성상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정당 지지율은.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지난달 말에는 약간의 그 비동조화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잘 나오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가 지금은 다시 동조화가 됐다라는 건데 일단 요거를 여쭤볼게요. 뭐 김봉신 이사님한테. 지금은 둘 다 바닥을 찍었잖아요. 쉽게 얘기해. 갤럽 기준으로. 왜 지난달에는 약간의 그 서로 언나가 비동조화로 이렇게 따로따로 소위 말해서 따로따로 놀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딱 합쳐지게 된 건지 그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탈동조화 시기가 있긴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현재 권력으로서의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의 당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 뭐 분담이 된다던가 아니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마음을 좀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겠다. 뭐 이렇게 지지할 마음을 둘 만한 구석이 있다든가 뭐 이래야 되죠. 사실은 7월 달에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 때 35, 35, 35를 찍습니다. 3번을 찍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예전만 못해요. 전당대회 컨벤션이 있으면은 약 40% 가까이는 가져야 되는데 30% 중반대를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빠지면서 사실은 28까지 이번에 내려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총선 참패 때 참패하고 나서 30이었어요. 지금이 총선 참패보다 더 낮아요. 아 총선 때보다 참패보다 더 낮아요? 지금이? 예. 총선 직후에 30 찍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낮나? 했는데 그다음에 또 낮다가 29 찍었다가 이번에 28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총선 참패 때보다도 낮다라는 거는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다. 윤석열, 한동훈 누구한테도 마음 두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것이 되고요. 다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장열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당정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간의 하방 압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에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어떤 풍선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 긍정률이 낮아지면서 당의 지지도를 누르고 당의 지지도가 또 대통령 긍정률을 다시 누르는 부정적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의 희망을 갖고 대통령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셨던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는 침묵의 나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깊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도가 33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5%포인트로 수치로만 보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빠지면 국민의힘이 더 빠지면 이게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누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여당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이거 초유의 사태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여당과 오차범위 이내에서 격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3, 4년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참 걸렸죠. 한참 걸려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 정부 출범하고 6개월 정도 돼서 오차범위 이내로 따라붙었다가 지금은요. 큰 선거 끝나고 그리고 두 당이 모두 전당대회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몸 다 풀었다. 이제 운동장에 나가볼까 하는데 야당이
여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면서 눌렀다라는 게 만약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예. 것도 아닌 예, 것 최 같아요. 교수님. 제가 아까 예. 말씀 중에 다 말씀 못 드린 것도 말씀드리면 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랬죠.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로 한 번도 한 없었다. 번도 없어요. 예, 예. 그다음에 만찬도 2026학년도 의대 직원 유예하자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니까 만찬을 연기했어요. 그걸 24일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24일. 예. 그다음에 그 비한 최고위원을 따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하고 뭐 장동혁 최고 이런 사람을 빼고.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행태가. 이게 뭐 거창한 정치 논리 이런 거 다 떠나서 현명해 보인다고요. 협량하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를 걸었던 사람도 왜 이렇게 사람이 좁아? 그러니까 이 시중에서 그야말로 저작거리에서 말이죠.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양에서. 아, 국회의원실 왜 무참합니까? 근데 그 정의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건의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무슨 이 비서실장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정의석 비서실장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서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대통령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런 행태들이 좋다 나쁘다의 차원 이전에 그리고 만찬을 연기하고 이런 게 2026학년도 증원 유예하자고 하니까 연기를 그것 때문에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어보진 예. 않았지만. 예, 예. 게다가 따로 불러서 밥 먹고 이게 대단히 좋아 보인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거창하게 뭐 해병대원 특검 이런 얘기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지라는 게 많은 사람들 이 민심이라는 게 사소한 거에 움직이고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되게 현명하고 그 현명한 게 정책에 그대로 나타나요. 예. 당정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국정 기조의 변화가 반영이 안 되는 거. 이게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요 지지율이 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난 대통령실이 이런 걸 모르는지 예. 알면서 대통령의 생각에 맞추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지 전 그게 더 궁금합니다. 사실. 아,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우리 세 분께 해법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뭐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당은 어떻게 해야 되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말씀 주셨던 대로 오늘 24일 이제 대통령이 체코에서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은 만찬이 있고 이거는 두 이제 대통령과 정당이 다 하락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요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24일 만찬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어떤 해법이 있어야지 반등할 수 있는지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24일 날 한동훈 대표가 이 밥상 또는 술상을 업고 나오지 않는 한 예. 지지율은 점점 더 연동될 것이다. 아, 밥상을 엎으면은 그러면 연동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예, 실제로 예. 엎으란 얘기가 아니고 예.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만찬장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 꺼내놓은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번번이 다 대통령실에 발목을 잡혀서 아무것도 해낸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더 실망감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정당 지지율도 지금 동반해서 지금 떨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해야죠. 네. 양자택일이요? 대통령을 살릴 것인가 당을 살릴 것인가. 네.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포스트 윤석열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리고 너무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나요? 그런데 뭐 이미 임기말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전 좀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밥상 못 걷어 찰 거라고 좀 보는데 예. 그런데 그런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임해서 본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 국민들한테 다 약속이잖아요 이게. 약속했던 바를 관철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보수 지지층들 아마 추가로 더 7%, 8%포인트 더 빠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뭔가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신 것 같은데 김봉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법이 뭘까요 이게? 예, 아까 그 MBC KRI 조사 말씀 주셨는데 이 같은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설문 문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국정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가 48, 예. 절반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과 협조를 우선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른 의견도 내야 한다가 34. 예. 그리고 거대 야권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13%에 불과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 중간에 있는 대통령과 협조를 우선하되 사안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야 된다가 30%가 훨씬 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요 이러다가 대권 주자는 당연히 못 되고요. 단기적으로 당대표를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갤럽 조사 방금 말씀 주신 거기에서요. 보수 성향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많이 빠진 거예요. 5샤오미 이내이긴 하지만. 그러면 무엇이냐.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 긍정률이 10%대 10% 중반으로 빠진다 했을 때는 진짜 고민해야 될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 최창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임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탈당 권유를 해야 되느냐 당대표로서 말아야 되느냐 이거 진짜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TV에 나오지 않으면 아예 사라지면 예. 언론에서 아예 사라지면 일부 오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 총선 전에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대선 후보였을 때 2021년 12월 말 정도에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력 문제로 그랬을 때 위기를 한번 극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갤럽이 긍정이 20, 부정이 70이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거를 4점 척도로 적극 긍정, 적극 부정, 적극 긍정, 적극 부정이죠. 소극도 이렇게 하면 부정 70은 소극 25 플러스 적극 45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사과를 하고 수사를 성실히 받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사라지고 외교 무대에서 사라진다면 소극 부정인 한 25 중에서요. 한 10에서 20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긍정으로 소극 긍정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까 해법을 제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서 안 보여야 된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일단은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고 지금 최근에 보수 언론들도 지금 사설이나 칼럼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진보 진영에서는 무조건 수사 받아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약간 마음이 돌아서 사과라도 하면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진정성.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주셨고 최창렬 교수님. 저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인식 변화입니다. 태도 변화예요. 대통령의 인식 한동훈 변화요? 대표의 행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뀐 말이죠. 일단 여권은 분화가 돼야 될 것이고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시도했던 게 차별화였잖아요. 예. 제3자 추천 얘기도 했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얘기도 그래서 갈등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총선 기간 중에.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뒷심을 잘 발휘 못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떻게 될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사과해야 된다. 민심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지하냐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24일 대통령과 회동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지 하는데 굉장히 조선일보에서는 아주 당차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인터뷰에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대통령이 당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당을 보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당을 자꾸만 자기 하수로 보고 자기 어떤 그 무슨 뭐 종속 변수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당정관계가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이런 것들 김건희 여사 말씀하셨잖아요. 김건희 대표가 그게 바로 국정을 보는 기조의 변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 변화도 국정기조 변화죠. 변화예요? 당연히. 그런가요? 아내지만 예. 원칙대로 수사 받아라 이런 말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때 뭐 파우치 뭐 KBS 사우저이 그 인터뷰할 때 오히려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민심과 어긋난 얘기를 하고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20%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얘기가 지금 워낙 많잖아요. 논란이 워낙 많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언급을 해야 돼요. 근데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지난 기자 8월 1일 날 기자회견 때인가 7월 29일 날 때인가 그때 그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런 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시간 짧게 딜레마. 예. 한 대표에게 무조건 밥상 엎어라 하라고 얘기하면 무리예요 지금 사실. 예. 근데 한동훈 대표보다 저는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세 가지 다 조금씩 다른 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권에서 이거를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최창년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